여러분들 우리는 다 연애를 하면 좀 달달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솜사탕 혹은 막대사탕,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은 실물입니다. 초상권을 제가 허락을 받고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이제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연애를 어떻게 했었나 하고 옛 앨범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쓴 연애 편지 3권, 남편이 보낸 연애 편지 1권. 이걸 보시면 저 분명히 여자가 분명히 열심히 따라다녀가지고 결혼했나 보다, 그런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분명히 밝히는 것은, 제가 이제 구애를 받은 후에 저 사람과 연애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정한 후 저의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훨씬 더 많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주고 또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 남편이 만든 가장 역작이 이거예요. 코스모스 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꽃을 만들어서 저한테 엽서로 이렇게 만들어 보내줬는데, 지금 앨범에 보관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진심을 제가 이 말린 꽃잎을 보고 결혼을 허락해준 그런 꽃잎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달콤한 연애를 하려면 결국 나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의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언제 알릴 건가,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앞에 이런 전제들이 충분히 있어야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자들한테 어떤 남자를 원하냐고 물으면 외모, 재력, 학력, 성격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양 교수님 맞습니까? 네, 대부분 미모를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사람을 매력있어 라고 느낄 때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깨끗해서 매력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솔직함이 매력인 사람도 있을 거고, 유머러스한 게 매력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아까 나온 우리 황 교수님 너무 귀엽죠? 너무 매력 있잖아요. 또 용감해서, 선량해서, 어떤 일을 잘 참아내서, 우리가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다양하다. 그러면 나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때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세에서, 또 그 사람이 입은 옷 색깔에서도 우리는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73세시고요. 이분은 83세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나이를 숫자로 밖에는 알 수 없고, 이 외모를 가지고는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중력의 힘 때문에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물구나무를 설 수는 없지만 누워서 다리를 드는 자세, 중력의 거꾸로 하는 방향의 자세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내시경 하는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 벽에 똑바로 선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그거를 기준점 삼아서 늘 바른 자세를 갖추는 그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매력적인 어떤 모습을 갖는 거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 또 나는 어떤 색깔이 어울리는가, 이런 것들도 컬러 매칭을 통해서 자기의 매력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은 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매력을,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들을 우리가 말로, 글로, 또 문자로, 요즘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매력을 우리가 이제 전달할 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력을 개발하고 매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결국 당신이 참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매력을 보여주고 이런 마음을 전달하는 거다. 그래서 나의 상대방이 나를 만나면서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걸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매력을 정말 제대로 잘 전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환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배우자한테 피해를 줄까봐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이 아마 우리 환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고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환자의 부모님들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전혀 보이지 않겠지만 50이 넘어서 그렇게 보이나요? 네. 정말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폭력적이고 사람을 무시하고 경망스럽고 에티켓이 없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품이 없는 인품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정말 피해를 주는 것이지 병을 갖고 있지만 지혜롭고 성숙하고 또 호감을 보여주고 존중하는 그런 정말 성숙한 성품들은 오히려 배우자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어려움들은 나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이 충분히 열렸을 때 내 매력을 충분히 보여준 후에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가치의 소중함,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같으세요? 양석빈 교수님이. 예병덕 교수님. 네, 이걸 딱 보고 페덱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만 이걸 보고 숟가락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보이세요? 달걀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보이세요? 숟가락? 달걀? 화살표. 네. 여러분들의 숨어있는 매력은 겉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결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분도 실물입니다. 행복한 결혼을 다 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전쟁이고 갈등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갈등을 전제로 시작한다는 점이고요.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이 갈등은 가족 안에서 형제, 부모, 자식, 직장에서 다 비슷하게 있는데 갈등이 절대 해결되지 않고 영속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행복한 결혼을 위한 4가지 C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행동을 바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감정을 좀 조절해 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좀 많이 먹고 막혀서 응급실 가게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듣는 말들 중에서 거봐 조금만 먹으랬잖아. 한 번에 그렇게 먹더니 이것도 가면 시간 엄청 버릴 텐데 술, 담배 끊으려니까 이렇게 이제 행동을 막 고쳐보려고 하는 말보다는 지금 제일 듣고 싶은 말 한마디는 그냥 정말 아프겠구나. 우리가 거기에 그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래야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질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말 중에 이제 부부간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앞에 이야기했던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경멸하고 방어하고 이런 담을 쌓는 대화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환우의 사이트에서 쭉 보니까 가족 간에서 가장 힘든 상황들이 어떤 건가 한번 쭉 보니까 사실 명절에 시댁에 갔는데 배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시댁 어른들로부터 듣는 말들 중에 정말 가슴 아픈 말들도 많을 거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지금 되게 마음이 괴롭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덜 아플 때 나의 진심을 나의 시댁이나 나의 남편이나 나의 가족들에게
잘 표현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늘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배려하는 긍정성은 하루아침에 1월 1일이 딱 돼가지고 내가 2018년에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정말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거든요. 이 사진 하나 보시면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비서관이거든요. 비가 오니까 비서관들 우산을 씌워주고 본인은 비에 다 젖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날 그냥 느닷없이 이런 착한 마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이게 그냥 몸에 배서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거겠죠. 비교되는 사람 우리가 한 명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자기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감정 중에는 아주 포지티브하면서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감정이 있고요. 아주 에너지가 높으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반대로 아주 네거티브하면서 이게 낮은 에너지에 침울해지고 우울해지는 그런 감정들이 있고 이게 네 가지의 감정 날씨가 있다면 본인은 이 중에서 내가 아주 포지티브하고 높은 에너지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한번 제가 책자에 넣어놨는데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또 이런 높은 에너지에 부정적인 건 어느 게 있는지를 한번 표시해 보시고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감정 날씨 쪽에 많은가 이런 걸 한번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쪽에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갑자기 이동해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종교도 좋고 명상도 좋고 산책도 좋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중립적인 위치로 본인을 가져올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옮겨가는 게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이런 어떤 감정선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연애 끝 이제 결혼이 시작이 됐으니까 나의 매력은 이걸로 고만 보여줘도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본인의 매력을 개발하는 게 필요할 거고 이런 갈등 조정 능력을 키우고 또 우리가 병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솔직하게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같이도 재밌지만 혼자서도 잘 노는 연습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신과 출산으로 넘어갈 텐데요. 사실 연애와 결혼은 환자와 환자 아닌 사람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찾아도 환자로서 연애를 잘하는 법 이런 논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은 우리 모두 다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룬 거고요. 질병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임신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강의를 한번 했었어서 작년에 나온 연구 결과들만 몇 가지 모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 보니까 여기는 그 나라의 이런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있어서 임신한 여자들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지 이런 조사들을 하면 해보니까 아기들이 좀 빨리 태어난다. 이거는 옛날 연구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번에 한 것은 뭐냐면 환자들을 군을 조금 더 모아서 비슷한 환자들을 잘 모아가지고 중등도 이상의 좀 심한 환자들의 결과가 어떤가. 임신한 모든 IBD가 아니라 일정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해봤더니 옛날에 나온 데이터랑 똑같이 아기를 좀 빨리 낳는 것 같아.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에서 여기 보면 100만 명이 넘는 그 IBD가 없는 환자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궤양성 대장염 7,500명, 크론병 6,700명 환자를 22년 동안 쭉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들의 자궁외 임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이런 보고들을 이번에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10만 명 가까운 그 산모들을 가지고 쭉 보니까 임신을 하면
초반에는 입덧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체중이 잘 안 늘지만 그 뒷부분에 가면 체중이 잘 늘어야 되거든요. 엄마가 체중이 잘 는다는 건 결국 뱃속에 있는 아기의 체중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엄마의 체중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있는 환자들의 엄마들이 적정 체중 증가가 조금 덜하더라. 일반인보다 좀 부족하더라. 그런 것들을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조금 작게 태어나더라. 저체중아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을 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질식분만보다는 제왕절개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발표가 됐고, 마찬가지로 조산이 빨리 아기가 좀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신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연구가 된 내용들은 발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2013년 거에 보니까 크론병의 경우에는 임신을 한 거, 그 다음에 출산 후에도 병의 경과가 거의 비슷했는데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보니까 임신 초기에 그리고 출산 후에 약간의 재발이 좀 많더라.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됐고요. 생물학적 제재는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 제재가 아기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은 대부분 아기가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항체를 잘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걸로 연구들이 대부분 되는데 반응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179명의 그 미국에서 산모들 대상으로 연구가 되었고요. 생물학적 제재에도 저체중이나 조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생물학적 제재는 이제 우리가 전에도 많이 배워서 알겠지만 초반에는 태반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안전하게 맞다가 뒷부분에 가면 출산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다시 맞는 것으로 저희가 배웠죠. 그래서 생물학적 제재의 치료가 아기의 면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아산병원의 양석규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제 아산병원 산모들하고 이대병원 산모들하고 같이 해서 생물학적 제재를 맞을 때 우리가 생백신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엄마의 항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지막 6개월까지는 생백신을 맞히지 말고 지내고 있다가 그 엄마의 항체가 없어지는 시점부터는 예방접종 생백신을 맞추는 걸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소아과 선생님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BCG는 6개월이 될 때 맞고 나머지 생백신은 1년 후에 맞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구에 함께 해준 우리 아가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보니까 남자에서 1명, 여자에서 1명이 좀 작게 자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건강하게 자기 속도대로 잘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B형 간염 맞추고 나서 항체를 보니까 처음에 7명에서 항체가 잘 생겼고 요 항체가 처음 안 생겼던 아기들도 추가 접종하고 나니까 10명에서 다시 항체가 잘 생기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 예방접종 맞는 거를 잘 모르고 있다가 생백신을 미리 맞았던 아기들도 별 문제 없이 잘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자 환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면역 조절제를 먹었을 때 사용했을 때 나쁜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2017년 연구 결과에서 또 발표를 한 번 더 했고요. 또 산모가 면역 조절제를 사용했을 때에도 여기 이제 네덜란드 결과인데 임신 결과에 나쁜 영향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 아기가 태어나서 1년까지 그런 나쁜 영향이 없다는 것이 면역 조절제 사용에도 확인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모유수유는 최근 연구가 거의 없어서 2009년 거 보면 모유수유를 하더라도 엄마의 병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 이 모유수유는 아기에게도 안전하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모들을 위해서 이런 이제 W 수첩이라고 하는 산모용 수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수첩 보내드릴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거 쭉 보다 보면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 이런 연구를 가지고 우리가 비추어서 보잖아요. 우리나라 연구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2015년엔 이랬고 2016년엔 이렇고 2017년엔 이렇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애기 피 뽑는 거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기들이 다 협조해주고 내 애기만 협조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미국에는 그 피아노 연구라는 이름으로 전체 임신한 환자 한 1000명 정도, 생물학적 제재 쓴 사람 400명 정도, 아기의 샘플을 한 100개 정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데이터들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IBD 환자가 140만 명인데 이런 정도 가지고도 지금 훌륭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 아까 얘기 들으니까 6만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모들 데이터 100명 정도, 또 그 중에서 우리 아기들 샘플이 조금만 모여줘도 한국에서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신을 하게 되면 이대병원에 한 번만 들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설문지도 좀 쓰고 또 그 임신해서 가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좀 같이 알고 또 혹시 동의가 되면 아기들 샘플도 주시면 그 아기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쉐어해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와서 또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임신과 출산이 정말 안전한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자녀들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달달하게 연애하시고 또 행복한 결혼 이루시면 좋겠고요. 또 결혼 안 할 수도 있죠. 연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관계 우리가 만나는 선생님들, 친구들 또 그동안 나를 스쳐 지나간 그 놈들 또 혹은 그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관계 굉장히 소중했고 나한테 줬던 감정들 되게 중요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빈 보석함이 그런 관계의 소중함으로 하나씩 채워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